안녕하세요. 일일 특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신림선 철도라는 게 가장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철도 중에서도 특히 광역철도는 도와 도를 서로 구와 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상당해요. 그리고 철도에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뭐 강남으로 연결되는 철도라고 한다면 강남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저 사이드에 뭐 안산에서 출발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안산 쪽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영향이 크니까. 어쨌든 하나씩 지켜볼게요. 요건 제가 신문에서 가져왔는데 철길이 뚫리면 부동산 투자의 길이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5월 10일 날 한국경제에서 나온 신문이거든요. 근데 철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돼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우리 박원과 국민은행 위원인가? 이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분이 얘기한 게 교통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가 크며 개통 이후에 지역 주거 문화 자체가 크게 변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역세권 중심이다 보니까 끝나고 퇴근하실 때 뭐 물건이라도 하나 사가는 지역은 어쨌든 역세권 주변일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기도.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발달할 수밖에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업무계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보시면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거점 개발을, 그러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커스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철도들이 지금 계획들이 되게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철도들에 잡혀 있는 계획들 중에서 그 중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역세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만 좀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커져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GTX 사업자 선정 뒤에 운정 집값 오름세.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84제곱미터가 그 파주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났었는데 추후에 웃돈이 7천만 원에서 지금 4억 한 2천 정도 거래된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억 8천 정도 지금 거래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격은 이제 P라고 하는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다른 문제 킨텍스나 이런 데도 영향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2억 4천, 여기는 개발고제 효제가 더 많이 있잖아요. 킨텍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2억 4천 정도 붙어 있다라고 하고요. 뭐 꿈의 그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정도 거래가 되고 한 1억 6,500 정도 이제 피가 붙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승하는 게 처음에 이제 발표가 났을 때 이제 철도 우리 들어가요라고 하고 했을 때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면 또 가격이 또 한 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완공되는 시점에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발표가 났을 때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이제 착공됐을 때 가격이 좀 소폭으로 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특히 좀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달라진 게, 이제 투자분들이 워낙 그 정보도 많이 있고 공부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우이 신경전철 같은 경우에 보면 주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표 났을 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착공 직전까지 좀 가격이 좀 올랐는데, 오히려 완공 시점에는 가격이 주거 시설은 오히려 빠지고 상업 시설의 가격이 또 오르는 경향을 좀 보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신림선과 그 우이 신설선과 조금 연결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추후에 신림선에 대한 방향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우이 쪽은 이제 동북 쪽이잖아요. 거의 완전히 주거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를 수 있는 폭에 좀 한계가 있지만, 이제 신림선 같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부선이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추후에 남곡선으로 또 빠지고요. 그러면 서울을 위에서 아로 괄호로 이제 아예 간통을 하게 되거든요. 경전철 중에 그렇게 되는 철도가 거의 없는데 그게 유일한 선이기 때문에 우이선과는 조금 다르게 좀 움직일 걸로 좀 보여요. 가격 자체가 경전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서울에 워낙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작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분들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격은 많이 좀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이미 상승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선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신문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신문에도 착공 단계에서 사라고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착공 단계에 들어가서도 가격이 상승폭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발표 시기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은 좀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그만큼 내가 많이 드시려고 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보통 철도 사업이 시작을 하면 보통 한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뭐 처음에 발표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타당성, 그러니까 예타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제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게 돼요. 거기를 통과를 해야 어쨌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타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영향 평가를 조금 확인을 하셔서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철도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내에서 이제 출퇴근 시간을 30분 내로 만들어 놓겠다고 계획에 잡혀져 있거든요. 업무 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특히 수도권 순환철도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전체를 다 도는 외곽순환도로처럼 철도도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 여기 지금 현재 대곡소사선 이제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곡소사선은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거고 소사 원시선은 공사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수인선은 공사하고 있고요, 현재. 요 밑에서 올라가는 게 붕당선이고요. 그리고 8호선 연장에서 이제 진접선이랑 같이 연결돼서 요거는 이제 대곡에서 의정부로 교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철도가 안 다니는데 요거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게 순환 철도망 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요거 이제 신안산선은 지금 가장 핫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원래 시흥시청이 여기 매화역이랑 여기는 계획에 뭐 3차,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추후에 이제 포함이 돼서 시흥시청 쪽도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8호선 이제 영장이랑 이렇게 연장이 돼서 태경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의정부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입지에서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교통호재인데 그중에 교통호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철도고요. 그 철도 중에서도 또 광역철도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그럼 추후에 GTX A 노선이나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되고, 이미 A 노선 같은 지역에 보면 여기 아까 보셨겠지만 그 앞에 부분들을 보시면 이미 GTX 운정이나 킨텍스 쪽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고요.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1시간 보통 평균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GTX A 노선이 뚫리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강남까지 강남역까지 오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럼 엄청난 절약이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가격이 많이 올리긴 했지만 아직 오를 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이랑 같이 볼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가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이게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라고 해서 보시면 주택 요새 연금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환원이 될 때 공매 절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서 경매로 들어가게 돼요. 청산 절차를 경매로 하게 돼요. 뭐 경매 물건 중에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이제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현재 사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갔기 때문에
뭐 일단 명도에 대한 부분도 전혀 걱정이 없겠죠. 뭐 임차인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없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 분석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한 8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앞으로 나올 게 한 30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권리 자체 하자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가서 물건을 매매로 사는 것과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경매 감정가가 얼마에 잡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매 감정을 잡은 다음에 진행 경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서울이 지금 올라가는 폭이 지금은 좀 주춤은 하지만 뭐 작년 비교한다고 생각한다면 1월 달에 만약에 감정 가격을 했다. 근데 6월 달에 이게 경매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경매. 그럼 뭐 6개월이란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권이라는 부분들을 하더라도 가격이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가격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한해서 일부 거점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신문의 내용도 있겠지만 명도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당연히 높게 낙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가 있으니까 물건의 근저당에 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주의 깊게 자세하게 좀 보시고 나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림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역사 위치가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신림선 경철철 사업은요. 서울 남부 교통 혼잡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서울 동서 남부 측의 연계 교통망 형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글을 많이들 쓰시니까 저희 이제 교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아는데 혹시나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 그대로 구글에서 요거 치시면요. 그대로 떠요. 요 내용이. 그리고 거기다가 띄우시고 PDF나 뭐 HWP 해가지고 아예 확장자면을 쓰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류들을 다 잡아주세요. 뭐 그렇게 찾아서 요거 내용 보시면 되고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거 좀 보셔야 될 게 여기 현재 경전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로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이게 진행은 이제 여의도에서부터 여기 신림선까지 서울대 입구까지 해가지고 총 110개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110개로 나왔는데 중간에 여기 보시면 보라매 공원 있잖아요. 보라매 공원에 여기 2개가 생겨요. 이쪽 입구랑 이쪽 입구에 2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총 111개 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11개 정거장으로 진행이 돼요. 이건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착공 중이고 2020년인가? 2022년 2월에 이제 완공할 계획이에요. 지금 가서 역사 위치들 가서 보시면 공사들 하는 거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이따 다들 오면서 사진도 대충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행정계획 기본 사항만 갖고 왔거든요. 가장 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4차까지 나와 있고 5차가 내년 지금 올 4월에 수리반 들어갔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 국토종합계획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밑에 하위 계획들이 싹 바뀌게 돼요. 현재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이고요. 거기 그 밑으로 이제 도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종합계획이 있고 그 밑으로 시군종합계획이 있어요. 대신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 사이에 수도권 정비계획이랑 각종 종합계획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수도권 정비계획은 조금 아셔야 될 게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게 이 수도권 종합계획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도권 종합계획을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체계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시로 넘어가기 전에 지역 계획들이 있어요. 부분별 계획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와 시의 군 같이 연계된 계획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때문에 나오는 계획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밑으로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관리 기본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 지구지역, 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전체 관리한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그 팬티만 빼고 나머지 다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권 계획을 보면 투자차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도로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은 서울시청에 들어가시면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지역들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게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생활권 계획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이 생활권 계획을 만들 때 여기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생활권 계획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를 좀 보실 줄 알게 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그 뭐 개발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얼마의 규모로 진행될 건지, 언제 진행될 건지, 누가 진행할 건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실 수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얼마나 오를 건지, 언제 사야 제대로 가격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을지, 이거 혹시나 사서 떨어지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주변에 이제 유명한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한테 문의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호재가 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계획을 좀 아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 판단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행정계획이 뭐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잠깐 사이에 뭐 제가 다 이해하고 이런 상황은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기본적인 틀만 좀 아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현재 지금 이제 남과정 소장님이 생활권 계획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거 끝나면 아마 위에서부터 도시기본계획부터 아마 제대로 진행을 하실 것 같고, 그래야 내년에 이제 5차가 국토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실 테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정도 들어놓으시면 부동산을 투자하실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가실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생활권 계획이에요. 생활권 이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2035 플랜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계획 하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활권 계획은 권역과 지역으로 5개의 권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는 구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고요. 법정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부분별 계획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이렇게 개발을 할 거야. 여기서 법정 기본 내에서 법정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하시고 다시 역으로 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다시 역으로 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행정계획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에 예를 들어서 지역 생활권의 뭐 마포구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연관된 중요한 부분들을 다 포인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생활권 계획들을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서울시의 개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던 각종 법정 및 행정계획을 통합 가이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실 거면 생활권 계획은 안 보시고 투자는 앞으로 힘드실 수 있다. 아니 적어도 남들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생활권 계획 꼭 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좀 진하게 된 부분들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해서 구체화하고 종합화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테두리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아주 구체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다른 계획들은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볼 때 다른 것 같은 게 텍스트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면은 아주 이해가 되게 빨라요. 좀 이따 생활권 계획 제가 넣어놨으니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지침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계획들, 우리가 이제 철도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이건 철도 계획은 별도로 진행되니까 좀 얘기가 다르고 뭐 건물을 올린다라고 하든지 어떤 이런 기본 계획들은 다 이 생활권 계획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침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생활권 계획을 모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구 발전 계획 및 자치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로도 진행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생활권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생활권 계획을 보고 생활권 계획을 언제 진행될지, 이 계획이 언제 진행될지 안 나와요. 그러면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구 자체별로 업무 계획들을 1년에 한 번씩 업무 계획을 잡아 나가거든요. 뭐 거기에 맞춰서 언제 우리가 이거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라고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월까지. 그러면 요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치구의 업무 계획까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언제 시점까지도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역할도 생기시겠죠. 생활권 계획이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활권 계획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만큼 잘 돼 있는 행정 계획은 없고요. 이것만큼 투자하기 좋은 계획들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응암 오거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 현재는 2종이에요. 근데 생활권 계획 내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를 준주거로 바꿀 거거든요. 아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현재는 아직은 2종이에요. 근데 거기가 대부분 다 다세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2, 3억 정도만 들어가시면 나중에 준주거 쪽으로 바뀌면은 다 상업시설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적어도 2배에서 3배는 가격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투자차가 다 보여주는 투자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생활권 계획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 한번 꼭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민선 5기 사업별 진행 현황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나 이렇게 자치구를 이렇게 발전시킬 거예요. 우리 시를 이렇게 발전시킬게요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아니면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내는 공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행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럼 기본계획들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 뭐 행정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뭐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진행이 돼요. 그게 언제 될 건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권 계획이나 업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이제 같이 연관성이 있는 이제 경절처럼만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색강역이거든요. 서부선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장승배기를 통해서 서부선 영장성도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서울대 입구까지 이렇게 가요.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저기 이제 연신내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서부선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남곡선이에요. 남곡선은 여기 보라매공원 이제 신림선 내려오는 보라매공원에서 빠져가지고 신대방역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남곡으로 들어가요. 저는 요 노선도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곡동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남곡동은 그 길 하나가 그게 8차선 도로인가? 그 길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위는 다 산이라 가지고 평균 그 라인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버스를 타고 이제 뭐 신대방역이나 신림역에 이렇게 나오셔서 움직이시는데 만약 신림선이 남곡선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철 타고 바로 한 번에 그렇죠? 강남까지 아니면은 뭐 도심까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경전철이라고 하더라도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사업 기간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 다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요것들은 신문을 좀 확인하시든지 기본 계획들이나 이런 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생활권 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위 계획, 요거는 상위 및 관련 계획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신림선과 이제 신림선 서부선 연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부선은 이렇게 서울대역까지 이렇게 연장시킨다고 했잖아요. 신림선이 여기 신림선이거든요. 여기가 서울대 바로 입구예요. 이제 지금 현재 110일 정거장인데 추후에 요거를 이렇게 같이 연결할 계획이에요. 현재 요건 계획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진행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이 부분은 진행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단순히 신림선이 현재는 요 한 라인이지만 추후에는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쵸 상당히 괜찮은 전철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제 서울시를 상하로 중앙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노선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볼게요. 신림 110일 정거장이 서울대 역이거든요. 여기 서울대예요, 이게.
요 라인에 지금 111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 있죠? 여기가 전철역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요게 전철역 그 들어오는 역사 위치를 여기 보시면 표시한 라인을 여기 역사 위치거든요. 어쨌든 출입구는 요거 보시면 여기가 출입구고요. 여기가 출입구예요. 출입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겠네요. 여기 출입구니까 요것도 마치 이제 행정계획 중에 하나인데 이 고시사항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거 제가 따온 건데 어쨌든 신림선은 역은 요구 들어오고요. 지금 현재 밑에 사진은 제가 이제 갔다 온 건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요쯤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은 다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 역사 위치만 뚫어서 지하로 바로 뚫기 때문에 크게 다른 데 영향을 많이 안 미치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역사 위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아파트 보이시죠? 3차 아파트. 그쵸? 신림건영 3차 아파트.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이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터널이 하나 뚫려서 이 강남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끔 입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저거 좀 내려가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위치가 이렇고요. 여기 그 다음 역이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신림동 쪽으로 신림 2호선 신림역 쪽으로 길 따라서 조금 오시면 여기 쭉 올라가는 길이 미림역이라고 있거든요. 미림역 앞에 여기 110정거장으로 해서 여기 역사가 요쯤 들어와요. 모양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천이고요.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미림역이고요. 요 밑에 사진이 요 건너편에 요 건널목 있죠? 건널목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쪽으로. 요 사진은 이제 여기서 요쪽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 서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림역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찍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역사는 여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신림봉천 터널이라고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요렇게 보는 게 신림봉천 터널, 저 난곡 사거리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터널이 2개가 뚫려요. 그러면 요 산 때문에 기존에는 앞쪽으로 다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강남고속도로가 아까 (111정거장에서) 요게 강남고속도로거든요. 그러면 요게 저기 석수역 쪽에서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예요. 근데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터널이 뚫리면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터널을 바로 뚫어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좀 전에 나와 있는 요 사진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강남고속도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여건이 그쪽 지역의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일단 생활권 계획을 좀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까 역사 위치는 대충 이해하셨죠? 여기가 지금 요쯤이 그 111정거장이고요. 그 다음에 미림요고 사거리가 미림요고가 요쯤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신림선 예정역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권 계획 먼저 보는 거 알려드리면 먼저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좀 안 되세요. 근데 이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서울대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사 위치고 학교들 다 적혀져 있죠. 이 지구 단위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남여객 부지, 그다음 미림 생활권 중심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림선 예정연선이 이렇게. 그럼 먼저 그림을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텍스트를 보시면 서울대학교 주변 지구 단위 계획, 요거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고시촌 밀집 지역으로 시범가로의 종합적인 환경 정비를 통한 양호한 교육 문화 조성과 고시촌 특성화 도모라고 돼 있죠. 여기가 전에 다 고시촌이었거든요. 지금 고시촌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 특성하니까 좀 바꿀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제 바꾼 거, 지구 단위를 묶어서 바꿀 거란 얘기거든요. 요 이제 그 생활권 계획 보시면 이건 지구 중심이니까 요거는 이제 공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 나온 거거든요. 좀 이따 여기가 어떻게 바뀐 건지, 어떻게 계획에 잡혀져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이따 좀 나와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미림 생활권 중심은 지구 단위 계획. 미림 생활권 중심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요거 특성은 이게 고시촌에 대한 부분들 반영을 하고
신림 재정비 촉진 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신림 1 재개발, 2 재개발, 3 재개발 여기 다 묶여 있어요 지금. 전에는 진행 절차가 굉장히 무의미했었는데 신림 전철들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서울 지가가 올라가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도 땅 가격이 올라와줘야 사업성이 나와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좀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하겠다라고 안에 이미 잡혀져 있어요.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형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시면 되고 제일 밑에 보시면 강남 순환도로 개통 및 신림 봉천 터널, 경천철 신림선 개통 정책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 예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이 바뀐다는 부분들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다 진행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공간관리실에서 어떻게 바뀐 건지에 대한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림제 지구 중심이 어떻게 바뀐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먼저 볼게요. 대학동 일대 공실 스타트업 기업 지원 및 창업 지원센터 설치. 요 자리에다가 창업 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에 연관된 부분들로 실질적으로 많이 밀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들이나 이런 부분, 인센티브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녹두거리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존에 고시촌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음식점들이 좀 싸고 저렴하고 양 많고 노량진처럼 그렇게 거리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여기 녹두거리라고 지금 지칭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맞춰서 발전을 시킬 계획인데 어쨌든 특화 문화 공간 조성, 고시 박물관 등 보행 안정성 개선. 여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그 도로가 조금 환경 자체가 좋아지겠죠. 넓혀진다든지 깨끗해진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림동 주변 대학 기능 지원 시설, 학원, 아동 관련 시설 도입,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요 자리에다가 요 표시된 자리에다가 요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확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림요고 사거리, 여기가 미림요고 사거리거든요. 신림역이 들어오는 자리가 그린 생활 시설 확대 및 경전철 연계 보행 개선 보행 환경 개선. 여기가 천이기 때문에 이제 보행 환경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개선하겠다는 거고, 그린 생활 시설을 확대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빗금 쳐서 노란색으로 빗금 쳐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생활권계에서 이게 준주거 표시예요. 아마 지금 들어가서 보셔도 일부 지역은 아마 준주거로 다 안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뭐 그림을 보시고 이제 역으로 가서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고시청 재생 및 산업 문화 경쟁을 강화해서 청년 창업 창작고관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 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창작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많이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동 창업 문화나 예술 및 접목된 특화가로 조성한다고. 이제 그 밑에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대부분 여기에 맞춰서 창업 시설이나 이런 형태로 다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가서 보시면 다 고시촌으로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여기 학교 때문에 고시촌, 이제 고시 준비하던 분들도 다 그렇고 여기에 생활들을 했었는데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서 생활들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강남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될 확률은 좀 많이 적잖아요. 여기에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월세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율이나 회전율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향후에 창업시설로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갔다 왔을 때 이미 게스트와 하우스 형태로 이미 바꾸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일부 건물들은 창업시설이랑 같이 창업시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주까지도 같이 복합화돼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이미 일부 지역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일부 건물들은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랑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스카이라인은 뭐냐면 높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낮지 않게 좀 이쁘게 멀리서 봤었을 때 어떤 건물은 이만큼 높고요. 어떤 건물은 이만큼 낮으면 되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높일 수 있으면 다 높이는 라인으로 맞추고요. 낮으면 다 낮은 층으로 맞추고 그런 스카이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다 주거시설도 바뀐다라는 거고요. 제가 갔다 와서 여기 이제 고시촌 모습이에요. 다 보시면 다 고시촌 원룸 다 그 형태예요. 아까 그 지구 단위로 묶여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보시면 다 그렇거든요. 일부 밑에 상가가 깔렸지만 위에 다 고시원이에요. 보시면 다 보이시죠? 고시텔, 뭐 고시원. 요게 녹두거리예요, 현재. 현재 녹두거리고, 여기에 제가 지자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녹두거리에 맞게끔 행사도 하나 이제 계획돼 있어 올해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게 그 녹두거리에서 녹두거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서울대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길이에요. 이쪽 라인이 오히려 상가들은 음식점이나 상가들은 훨씬 더 발달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고시원들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신림 봉천 터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총 왕복 4차선 도로고요. 2020년 12월에 개통 예정이에요. 여기가 난곡사거리고요. 여기가 미림여고 입구 사거리. 그러면 요렇게 바로 출발하시면 이제 이게 강남 순환 고속도로거든요. 거리가 전에는 강남까지 가려면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오려면 돌아서 이렇게 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신림역 앞쪽도 이제 좀 많이 좀 막히는, 남부순환도로가 좀 많이 막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뚫리게 되면 아무래도 강남까지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강남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걸 뚫림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은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게 되겠죠. 이제 서울대역이고요.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이게 건영 3차 아파트예요. 이게 1996년도 건물이고요. 한 3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신림동은 대부분 아파트가 큰 규모의 세대가 별로 없어요. 한 군데 유일하게 있는데 현대아파트라고, 그거 외에는 대부분 3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요는 충분하고요. 대부분 다세대고, 신림동의 또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산 위에 비탈길에 다 지어져 있어가지고요. 다세대들이 접근하기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런 조그마한 아파트들도 여건들이 비교적 좋은 편이고,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랑 다 있어요. 그 추후에 여기 이제 창업센터로 바뀐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구단위로 이미 묶여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상가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상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주변에 영향을 끼칠 테니까 당연히 주거시설 가격들도 올라갈 거고요. 경전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전에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역 입구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 신림 속으로 나가야 됐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여건이 확실하게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쾌적해요, 생각보다. 여기가 서울대고 여기가 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원 앞에 그 지자체의 그 도서관이 또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또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나름 쾌적한 편이라서 추후에 가격 상승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가격이 이미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 보시듯이. 이게 78제곱미터가 한 매매가가 한 3억 2천 정도 되고, 전세가는 한 2억 3천 정도 되네요. 갭은 한 7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관악 아파트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관악 아파트라고 4개 동짜리예요. 근데 건물이 5층이에요. 아니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가 많이 안 썼으니까 대지 지분이 자체가 좀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해 준다면 재건축할 때 좀 많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 바짝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3년치를 그래프를 해서 갖고 온 건데 12월 달에 보시면 이게 17년 12월 달에 보면 가격이 좀 반짝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뭐 그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고시나 이런 부분들 제가 확인했을 때 나온 내용은 없고, 그냥 동네 주민에게 여쭤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율형 주택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4개 동이지만 뭐 빌라로도 지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로 해서 한 동짜리 아파트로 해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에 가격이 상승을 해줘야 돼요. 땅의 지가가 상승을 해줘야 그만큼 가격성, 사업성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고, 거리는 생각보다 여기가 역사잖아요. 여기가 역사고, 여기 미림역에 보면 여기가 이제 110정거장이고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냥 여성분 걸음으로도 5분 내에 충분히 가실 수가 있거든요. 경전철은 되게 짧아요. 거리가. 중전철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되게 짧아요. 사람도 많이 못 태우지만 짧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2억, 매매가 2억 7천이고 전세가는 1억 4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은 많이 노후화돼서 많이 들어가서 사시려면 수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름직 사거리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신림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게 산 위에 있거든요. 산 위에 있는데 이게 1634세대로 신림동에서는 여기가 세대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약간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언덕이다 보니까 이제 입구가 여기랑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입구가 이렇게 좀 고바위라서 접근성은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런 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비교적 여기가 가장 대단지 아파트니까, 그리고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약쪽 역사가 다 가깝거든요. 미림역까지 보시면 직선거리는 한 26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200m가 조금 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지역들 있죠. 아무래도 청년분들은 처음에 지방에서 만약에 올라오시게 되면 돈을 많이 갖고 오시는 게 아니니까 힘드시다 보니까 신림동에 이제 고시촌이 발달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가격이 저렴해서 베드타운 역할들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도 보시면 원룸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룸들이 많고,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산 밑이거든요.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그 아까 서울대 이런 고시촌보다는 가격이 좀 더 쌀 거 아니에요. 여건이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우범지역처럼 범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좀도둑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권 계획에 보면 여기도 다 뭐 CCTV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원룸들도 너무 노후화돼 있고 낙후돼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요 자리에 보시면 건물을 일부 사서 매입 임대로 해서 아마 이번 11월 달에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개선될 테니까 상당히 여건은 괜찮아질 수 있겠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느끼겠지만, 어쨌든 가격을 보시면 가장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신림역에서 스무스무하게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현재 제일 작은 게 46제곱미터인데 2억 4,500에 평균가는, 전세가는 1억 8천이거든요. 갭도 보시면은 좀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위치들은 다른 전체적인 주변의 아파트들을 시세를 다 확인을 하시면 매매가하고 같은 평수, 비슷한 평수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보시면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갭이 작아요. 왜냐하면 다들 저는 전세도 그렇고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좀 가격이 아무래도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둔 데들은 가격 차이가 훨씬 많이 나겠죠. 뭐 반도 30%도 안 되는데 서울에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도 어느 정도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여기 신림 이제 시장 요 라인은 요 시장 요게 1지구인데 1재개발인데 여기 시장이 딱 묶여 있어서 아마 시장에 들어가면은 조금 재개발 진행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 부분 그래가지고 2지구랑 3지구가 있는데 3지구가 좀 제일 안쪽이기는 한데 제일 좀 속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추후에 여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역사가 가까운 위치니까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남여객 부지라고 보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리고 간다고 깜빡했는데 이렇게 한남 여기에 저기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길 보이시죠? 요 길 사이에 요만큼도 여기 한남여객 부지예요.
버스 정류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공공 이제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위치도 이전을 할 거예요. 이전을 할 거고 여기에도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연계된 지역이 추후에 복합 개발해가지고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은 없는데 업무 계획에 그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중심 상업 지역이 되지 않을까. 서울대가 기존에 서울대 학생들이 대부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절로 갔는데 앞에서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창업에 대한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추후에는 이쪽 지역도 조금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현재 대부분 다 원룸이다 보니까 그 원룸을 받으셔서 약간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창업시설과 연관된 부분들로 같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랑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는 있을 걸로 보여져요. 조금 쉬셨다가요. 이어서 하겠습니다.